제목이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했거든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8강 전체가 이제 신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과 인간, 우리 인간 사회에 살지만 신, 종교라는 것을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종교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과학기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나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인간의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건 가지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다 종교를 좀. 그럼 나는 무교다.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사회학에 특히 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이것을 얘기하는데 고대 그러니까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여기에 수학과 과학이 같이 들어가요. 수학과 과학이 같이 들어가는 게 사실 인문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과학들을 우리가 사실 우리 배우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걸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제가 스펠을 잘못 썼네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그리고 이런 강의도 듣고 하는 것이죠. critical thinking. 그리고 두 번째로 communication. 서로 이제 소통이 돼야겠죠. 소통을 하려고 인간관계나 그 인간의 내면이나 그리고 인간이 그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collaboration이라고 해서 이건 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협업. 콜라보라고 하죠. collaboration. 이런 협업. 그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리고 모든 존재끼리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만남이 있듯이 계속 만남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creativity라고 창의성.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뭐 막 그리스 로마 고전이다 그런 거 막 읽히고 뭐 공부시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네 가지가 뭐 함양이 될까요? 억지로 시키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양이 될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늘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사회의 조건에 따라 따라가는 삶과 행동을 지향을 해요. 그렇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그 룸메이트 하면서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짧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에 비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외국은. 그래서 뭐 어디 남미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ABCD도 모릅니다. ABCD도 몰라요. 미국이나 유럽 다 공교육이 사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처럼 막 온실에서 길러진 게 아니라 스스로 체득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리티컬 띵킹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창의성 부분은 조금 뛰어납니다. 머리는 좋지 않고 아는 건 없어도 내가 뭔가를 많이 경험을 해봐요. 얘네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를 하고 뭐 자기가 독립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의 용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별로 안 해요. 학교 공부는 대학교 갈 친구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10%가 안 돼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10%. 많아야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부를 했을 때 대학을 갔을 때는 이제 엄청난 그 양을 하거든요. 제 그 외사촌 동생이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에서 자랐어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교재를 보니까 걔가 독일의 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의 교재를 보니까 교재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한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무조건 공부를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초, 중, 고 때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다 놓치고 나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인문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문학을 해가지고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하지 마세요. 인문학 같은 거는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교양을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지 취직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행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뭐 인문학을 해가지고 뭐 취업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인문학을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그냥 네가 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이에요. 네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 크리티컬 띵킹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를 함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책으로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시킵니다. 부어 삶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애들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름이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외워요. 근데 중학교 가면 애들이 다 잊어버려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좀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교육들은 열심히 주입을 했지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공부를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인문학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릴 게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고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레니즘. 자,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 헬레니즘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 헤브라이즘이 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유대교나 뭐 예, 그렇죠. 예.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히브라이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나와서 파생된 모든 종교와 문화와 역사들을 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그 헬레니즘은 뭘까요? 헬레니즘. 그리스 신앙. 그렇죠.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우리 서양 문명의 뿌리를 그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밑에를 가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 그리스 영토 섬 중에 가장 큰 섬인데 그 크레타 섬에서부터 뭐 기원전 3000년에 그 미노아 문명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대륙으로 넘어가서 미케네 문명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이 이 서양 문명에 다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우리 관계없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뭐 배우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영향권들이 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영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 용어들 있죠. 학문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러분? 학문. 한자죠, 한자. 예, 중국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죠? 과학기술이란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과학기술이란 말이 없었죠? 과학기술이 어디서 온 거죠? 그건 일본 말입니다.
일본이 갖다가 쓴 거예요. 과학이란 말을 원래 중국에서는 격치라고 그랬어요. 격치라고 그랬는데 이 격치라고 하는 말을 일본은 과학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기계, 경제, 산업 다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계가 없었잖아요. 과학 기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본이 서양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자를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헬레니즘 서양 문명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이게 종교잖아요. 헤브라이즘으로 파생된 종교가 첫째 유대교라는 게 있고요. 또 기독교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있고 로마 캐톨릭 말고 오소독스라고 동방 정교가 있죠. 동방 정교에는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러시아 정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집트 가면 콥트교라고 있어요. 콥트교. 이집트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도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파생된 모든 문화와 역사와 건축, 예술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럽의 가장 중심지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그리고 광장에는 꼭 뭐가 있느냐? 그 근처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당이 있어요. 캐톨릭 성당. 그 두 개가 다예요. 유럽은. 성당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당이 모든 문명의 끝판왕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죠. 네. 우리가 다 족보 따져보면 다 양반이래. 네? 다 양반이래. 근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거의 다 쌍놈일 거예요. 네. 이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19세기 때 이게 다 저기 족보를 샀거든요. 대부분. 네. 대부분 다 샀어요. 족보를. 뭐 누가 나는 뭐 무슨 왕 몇 대 손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울 수가 없었죠. 근데 서양 중세 시대 때 그때 사실 아시아보다 더 미개한 거였어요. 원래 중세 시대 때가. 그때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었나요? 신중이나 성직자. 그렇죠. 귀족이나 성직자. 근데 귀족은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성직자만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전까지, 르네상스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학문,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다 신부님들이에요. 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있는 그 성당과 광장, 거기에 모든 게 집약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뭐 유럽 같은 데 가시잖아요. 가실 때 뭐 패키지를 가시든 아니면 어떤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시면 뭘 알고 가야지 또 보이자거든요. 예, 알아야지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또 알아가지고 오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바로 특히 유럽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이죠. 여기는 이제 천지창조고 이 전체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담았는데 저도 뭐 성경을 좀 아는 편이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했다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천지창조 이 그림인데 이거는 과연 헤브라이즘인가요? 헬레니즘인가요? 예, 헤브라이즘. 그때 헤브라이즘에는요 어떤 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타난 그 얼굴이 있나요? 상이? 없죠. 없는데 여기 갖다 붙여놔가지고 수염난 할아버지.
여기 뭐 아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헬레니즘이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또 원래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라고 들어보시죠? 메디치 가문.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여기서 르네상스 문화예술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다뤘는데 메디치 가문이 세운 그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플라톤 아카데미. 그러니까 피렌체에 가시면요, 그 역에 나오자마자 바로 뭐 산 로렌조 성당이 있고 산타 노벨라 마리아 성당이 있고 여러 가지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그 저택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운 거예요, 그냥. 거기 피렌체는 대학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볼로냐는 대학이 있었고 또 여러 대학들이 있었는데 피렌체는 대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다빈치부터 미켈란젤로, 뭐 단테 다 나왔죠.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 메디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는 천재면서 동시에 메디치가의 학문적으로 플라톤 아카데미,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으로 그 창의성, 아까 크리에이티비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성경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상을 너무 많이 그렸다는 거죠, 상을. 근데 그 중세시대 때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글을. 그러니까 중세나 르네상스 때까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게 뭔가 헤브라이즘도 아니고 헬레니즘도 아니고 어떤 그리스 신화처럼 그렸죠. 신화처럼. 조금 그런 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헤브라이즘을 알려면 사실 이 히브리어를 조금 한번 보실 필요도 있어요. 히브리어. 자, 읽어보실까요? 네. 이건 아시죠? 차 이름. 네, 차 이름 뭐죠? 제네시스. 예, 차 이름입니다, 이거. 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글자랑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랑 비슷하죠? 같죠, 이게? 예. 근데 여기 이때 점이 막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죠? 예. 저도 이거 겨우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옛날에 하도 쪽지 시험을 매일 쪽지 시험을 봤어요, 저는 옛날에. 예. 근데 이 히브리 글자들이 22개자밖에 안 돼요. 22자로 모든 글자를 다 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22자니까 너무 편하겠죠. 예, 핸드폰 타자쓸 때도 좋고. 저도 이 중국어, 일본어로 타자를 치거든요. 예, 근데 중국어, 일본어로 타자 칠 때는, 중국어 칠 때는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 발음을 다 알아야지만 칩니다. 예. 니치팔로마는 다 아시죠? 예, 니치팔로마. 예. 칠판인데 이거를 칠 발음을 쳐야 되고 판이란 말을 쳐야지 이게 한자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한자로 칠 때는 이 발음을 다 알아야 돼요. 그 많은 한자들을, 한자가 물론 이렇게 발음하면은 한자들이 쭉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긴 하는데 이게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글자가 베레시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 제목들이 다 있죠. 성경 제목이 처음에 이게 한글로는 어떻게 되죠? 창세기란 말을 쓰죠. 창세기. 창세기란 말을 쓰는데 여기는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요거 밑에 있는 거는 모음입니다. 모음은 나중에 붙였어요. 원래 자음만 있는데 베레시트란 말이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창조한 것을 바라 해가지고 창조하다, 바라. 그리고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엘로힘.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at 하 샤마임. 이 샤마임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at 그리고 에레츠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렇게 성경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읽습니다. 그냥 이렇다고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 말로 썼죠. 근데 자 이제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이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만 많이 보셨죠? 한글 성경. 교양으로라도 보시면 여러분 좋으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와 헬라 역사가 다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유럽의 문화나 역사나 건축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회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타마르콘이라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글자가 있죠. 근데 알파벳이랑 좀 비슷하죠. 알파벳.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변이 중에 이름이 델타 변이라는 게 있죠. 델타. 델타를 찾아보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삼각형 델타. 수학에서도 삼각형이 델타라고 하죠. 델타. 이게 D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데이비드, 다위드입니다. 다윗이란 얘기죠. 다윗. 성경에 다윗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윗 바로 위에 여기 예수란 단어가 나와요. 이예수오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여러분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성수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변화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델타. 그리고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미크론이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이 오자예요, 오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영어로는 오라고 얘기하면 그 그리스 말로는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까요? 무한대. 예? 무한대요? 이게 뭐죠? 시계 이름도 이게 있는데? 오메가. 예,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래서 알파가 이거고요. 오메가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단어는 그 알파벳은 24개, 4자로 모든 것들이 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을 이루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으로 된 것은 조합이 가능해요. A, B, C, D, A, C, A, B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잘 쓰이죠. 이런 알파벳은. 그리고 히브리 단어도 다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뭐 알렙, 베트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특히 여기 히브리 말이 한자처럼 상형 문자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표 문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자 한자마다. 의미와 숫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와 숫자. 알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렙이에요. 이게 A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A를 다 이렇게 쓰죠. A를 다 이렇게 쓰고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소의 뿔에서 나왔습니다. A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소 뿔이에요 이게. 옆에서 보면은 뿔이 2개 이렇게 나온 거. 황소의 뿔에서부터 A가 시작되는 거예요. A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황소의 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황소의 뿔로부터 A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여행 가시면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이런 간판들. 여기 밑에는 고린도라고 아시죠? 고린토스. 그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아테나라고. 아테나. 그리고 이 파트라. 조대전 파트라에서 그
그 페리를 타고 이태리 파리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 R이라는 게 P처럼 생긴 게 R입니다. R. 그럼 키릴 문자라고 러시아에 영향을 준 문자가 있거든요. 거기도 그 P처럼 되어 있는 게 R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건 옛날 뭐 고양이 눈가린데 해가지고 발음 기호로 많이 했었죠? 발음 기호. 그 발음 기호를 할 때 요 D자랑 요거랑 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많이 써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모르셨죠?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쓰 발음이잖아요. 쓰 발음인데 왜 이걸 해놨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 그리스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람이 그러니까 코린 소스입니다. 소스. 소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있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 쉼표처럼 이렇게 방향이 되면 호 발음이 됩니다. 호. 그러니까 이게 고가 아니라 코예요. 코. 그리고 이건 N자 발음이 납니다. 에 발음이 납니다. 에. 그리고 V처럼 생긴 거는 N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런 그리스 쪽에 가시면 이런 식의 발음이 이렇게 있구나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실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이게 죄입니다. 죄. 이쪽 헬레니즘 쪽에는 죄가 별로 없어요. 죄 개념이. 왜냐면 헬레니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맨날 그냥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그렇죠. 제우스가 그 크로노스를 죽이죠.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는 우라노스를 죽여요. 우라노스가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크로노스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를 죽여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디세우스는 막 10년 동안 이제 자기 고향 이타카를 가는 동안에 뭐 여러 여자들 막 여신들 뭐 요정들을 만나서 다 아들을 하나씩 낳아요. 근데 첫 번째 만난 키르케라는 여자한테 낳은 아들한테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렸던 그 아내는 자기 아들이랑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전 부인이었던 전 몇 번째 전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 부인이랑 키르케라는 여신이랑 또 결혼을 해요. 막장 개막장 드라마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 뭐 지혜와 어떠한 뭐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르치잖아요. 물론 거기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만 죄란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 대신에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반대말은 여러분 선이라는 말보다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을 하면 선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왔을까요? 그렇게 안 돼 왔어요. 계속.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건 있지만 그것이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라는 개념과 편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 개념이 있냐 없냐, 인간의 가능성. 그래서 여기 신앙과 도덕, 감성적, 낭만적. 물론 감성적인, 낭만적인 것이 헬레니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모든 것들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같이 있어요. 이성과 어떠한 감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여기가 좀 더 동양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적인 표현들이 조금은 물론 시나 연극이 발달했지만 그것들이 조금 덜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헬레니즘이 이성적. 헬레니즘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실 테고 뭐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사실주의, 개인 존중, 객관적. 여기 주체와 객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서양이 가장 동양보다 뛰어났던 게 뭐냐면 객체와 주체를 구분했던 거예요. 객체와 주체. 그러니까 서양이 과학이 발달된 이유는 나는 이제 객으로 바라보고 내가 주체로서 객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정복하고 그 사물을 통해서 내가 그 법칙과 원리를 깨달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서양이에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동양은 어떤가요? 동양은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자연과 내가 하나예요. 동양은 어떤 내세적인 신앙, 뭐 천국을 기다린다거나 그런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죽음, 사후세계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동양은. 근데 서양은 그런 것들, 객체, 주체, 정신, 물질을 다 하나씩 분리를 시켰습니다. 서양 학문은 보면은 다 분리해요.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진단해가지고 다 수술을 하죠. 막 분해를 한다고요, 사람 몸을. 근데 한의원 가면은 분해를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침을 놓죠. 뜸을 놓죠. 나누거나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한 몸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이제 큰 차이가 있죠. 헤브라이즘은 좀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 성경에 나온 어떤 구원들이 다 어떤 그 민족의 집단적인 구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좀 개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자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즘은 입으로 구전으로 많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여러분들 많이 뭐 관심이 있고 TV도 나오고 그러죠. 유대인의 교육은 다 암송 교육입니다. 암송. 옛날에 우리는 다 주입식 암기를 했죠. 암기. 근데 암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암기 말고 주입식이 아닌 우리가 창의적인 교육을 해보자 하니까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다. 예? 교육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암기라는 게. 유대인 애들 교육은 13살, 14살까지는 암기만 해요. 그 15살 넘어가서 그때부터 토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암기 이제 하지 마. 선진국 교육을 따라가자 해놓고 암기를 안 하니까 야 토론부터 해야 하니까 뭘 알아야지 토론하죠. 뭘 알아야지 토론하죠. 암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음성으로 계속해서 전달하고 구전하는 언어가 바로 교육이 헤브라이즘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를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좀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헤브라이즘을 통한 종교 이것들은 비인식적인 영역, 철학과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비인식적인 영역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존재와 본질, 생사를 얘기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이면서 동시에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도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지금은 어떤 이런 신화적인 것들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좀 소홀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신화적인 모습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유형재산들이 우리가 실질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동산, 동산.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기억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메타버스 시대 때는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대의 사이버 공간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 시대가 돼요. 지금의 10대들, 20대들은 사이버 공간 게임 머니를 막 가지고 있죠. 저도 몰라요. 게임 머니 뭐 어떻게 하고 그 뭐 아이템을 팔고 어떤 아이템은 뭐 2억씩 된대요. 그거를 팔고 그 안에서 하는 무슨 공간들을 지들끼리 돈 주고 사요. 사고 팝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존재와 본질, 생사를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의미들,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마 계속해서 인간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어떻게 이렇게 쭉 현대까지 나오는 그 계보를 여러분들 제가 잠깐 써놨는데요. 여기 헤브라이즘은 플라톤적이다 했지만 사실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근데 플라톤적이라고 한 거는 헤브라이즘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좀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은 천국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이 땅의 것.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데아. 그러니까 이 땅의 형상, 이 땅의 것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동굴을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동굴에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서 멀리서 밖에 비춰지는 그 빛에 반사된 그림자만을 보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 야 이게 진짜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본 자가 바로 플라톤 나다. 플라톤은 원래 레슬링 선수입니다. 레슬링 선수. 원래 인문학 이런 거 하시면 막 야리야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왜 등치가 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인문학 하시면서. 근데 플라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레슬링 선수예요. 막 이 사람. 플라톤은 마르크스랑 아주 잘 맞습니다. 마르크스랑. 플라톤은 독재예요. 독재. 민주주의를 최고 싫어하는 게 플라톤이에요. 민주주의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었거든요. 플라톤은 가장 잘난 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철인 통치. 철인 통치라고 합니다. 철학자. 철학자면서 튼튼하고 몸도 아주 건강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통치하면서 애를 많이 낳으면서 동시에 재산은 없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우수한 DNA를 마구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면 안 돼. 재산을. 왜냐면 철인 통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재산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도자는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플라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이데아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 조금 기독교랑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 플라톤적인 것은 이제 교부 철학, 교부라는 게 뭘까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신학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있지만 고백록이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얘기들을 썼는데 지금도 고백록 이상의 어떤 책 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3대 고백록이라고 해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황제. 그 글래디에이터란 영화 거기서 그 죽는 할아버지로 나오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의 고백록과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있는데 그 두 고백록보다는 이게 수준이 높습니다. 교양서적이에요 이게. 기독교 간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교양서적이에요 이게. 서울대 필독 도서예요. 고백록이.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합리론. 데카르트 합리론.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존재론은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딱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연구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연역적 방식이에요. 연역적 방식.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은 존재론, 존재가 특히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것에 딱 맞춰놓고 모든 것들 포커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륙의 합리론 이 데카르트는 이성주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코기토 에르고 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을 조금 중시했어요. 더. 그러나 이데아를 추구했지만 이 땅의 이데아적인 모습들이 다 투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교리는 이게 거의 1200년대 사람이니까 9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아퀴나스의 그 신학 교리가 캐톨릭 교리로 아직까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아리스토텔레스 존재 증명으로 그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또 경험론이라는 게 있고 유명론 중에 윌리엄의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고 유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냥 이름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게 경험론이고 이게 실험,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휴մ 이런 경험론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먼저 돕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실험, 과학 그런 거 있죠.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넘어가는 게 근대입니다.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알아가느냐, 인식을 하느냐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가죠. 여기는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야 인간 이성이 최고야. 야 인간 이성을 어떻게 인식을 해? 실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어떤 심리학 실험도 심리학도 다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는 겁니다. A군과 B군을 놓고 거기서 비교 실험을 해가지고 아 이런 방법이 도출됐다. 방송에 보면 뭐 미국의 뭐 MIT 공대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맨날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진리인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이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섞어야 된다. 해가지고 실험이란 걸 해서 나오는 그 사실들이 여기에 끼워 맞출 때 이게 진리가 된다라고 칸트가 종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겔, 니체, 마르크스 여기 쭉 나옵니다. 니체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예, 신은 죽었다. Gott ist tot. 독일어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요. 이성이고 하나님이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뭐예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 그러니까 자기 만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에서 짐승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낙타고 하나는 사자가 나옵니다. 낙타는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낙타 필요 없어, 죽여야 돼. 사자, 하나님의 이걸 대항하는 삶. 야, 이 땅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인간이 최고야. 사자, 이것도 죽여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이성, 뭐 교양, 뭐 종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린아이처럼. 쉽게 말하자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또 나오고 실존주의, 해체, 포스모 이거는 이제 이걸 다 그냥 없애자는 거예요. 니체고 필요 없어. 다 없애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유발 하라리는 무슨 데이터 사회가 된다는데 가봐야 아는 거고. 자, 이게 어딜까요?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죠? 네. 제가 요 근처에서 빨래를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비를 쫄딱 맞고 여기 가가지고 이게 바티칸 성당이죠. 바티칸입니다. 여기가 로마 바티칸.
이게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고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베르닌이라는 조각가랑 여러 건축가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게 뭘까요? 여기 뭐 조그만 거 있죠. 이게 탑 같은 거 오벨리스크라고 들어보셨죠? 오벨리스크. 이게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오벨리스크. 주로 람세스 2세나 투트모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오벨리스크를 다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떼다가 여기에다가도 놓고 파리에 가면 또 파리에 있고 런던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사실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12제자가 있고 이쪽에 바울인지 이쪽에 베드로인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양쪽 이 동상이 있습니다. 양쪽 동상이 있고 여기 이제 교황이 여기쯤 사나 하여튼 이쪽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예,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이런 건축 양식들이 후기 르네상스 양식이면서 약간 바로크로 넘어가는 건축 양식이면서 동시에 요건 이집트의 태양신. 그때 로마 시대 때 요때는 아니고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될 때 그러니까 310년대 요때가 태양신이나 그 미트라 종교라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성행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 때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가져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로마 캐톨릭 이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사실상 많은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 로마 캐톨릭이에요. 특히 여러분 남미에 가면요, 남미에 가면 그 신부님들이 주수를 합니다. 주수를 해요. 많이 섞였어요. 남미에 주술이 강하거든요. 주수를 하고 가장 캐톨릭다운 캐톨릭이 한국 캐톨릭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캐톨릭이 한국 캐톨릭이에요. 아프리카나 남미는 이게 캐톨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쪽 어디 뭐 이태리 남부 가면 신부님이 마피아 두목이야. 네. 진짜요. 신부님이 마피아 두목이에요. 남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신부님이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이게 좀 산재해 있다. 여기 오벨리스크가 이겁니다. 여기 이제 바티칸 성당이고 여기도 똑같은 게 있죠. 이건 어딜까요? 워싱턴 DC. 워싱턴이 있고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워싱턴은 저기 포틀랜드 쪽 서부 쪽이고 이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수도예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있고 여기 모니먼트라고 하는 기념비.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링컨 기념관, 링컨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제퍼슨 기념관이랑 그게 있고 똑같이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여기는 파리 콩코드 광장인데 여기 개선문이 보이죠? 이게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시면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서부터 쭉 왼쪽으로 세네강 따라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쭉 가면 여기 콩코드 광장이 있습니다. 이 콩코드 광장에서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기요틴 그 단두대에 처형이 됐죠. 처형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쭉 가면 여기 이 끝나는 지점부터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콩코드 광장 지나가면 여기도 샹젤리제 거리예요. 명품들이 쫙 있습니다. 명품들이.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 그때 프랑스가 그 유럽컵 축구를 우승했었는데 우승하는 날 그 저녁에 샹젤리제 거리 밤쯤에 갔는데 그 명품관 그 유리창들이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폭동도 많이 일으키고 그냥 신나면 돌로 다 때려 부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말 안 들으면은 다 지도자들이 모가지를 자른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나보나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로마 가면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테온은 뭐예요? 테오스, 신. 판테온. 이 판테온의 근처, 여기 한 판테온에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옛날엔 대전차 경주장이었어요.
그 배너에 나오는 막 그런데. 근데 여기에도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죠. 이 오벨리스크를 다 갖다가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놔가지고 여기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을 보면요,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객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은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인간이에요. 그냥 무라일체로. 그렇게 자연을 개발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헬레니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 합당,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합당 보면은 이게 플라토닉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죠.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인물들이 다 있어요. 뭐 디오게네스도 있고, 라파엘로가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데, 여기 지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여기를 보면은 이게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하늘을 가리키죠. 이데아가 더 우선이다.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낀 책도 달라요. 책이, 플라톤은 이게 티마이오스란 책입니다. 플라톤이 쓴 천문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천문학도 쓰고 원래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그 플라톤 그 아카데미아거든요. 이름이 자기가 만든 학교가, 거기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음악, 수학 이런 거 좋아했어요. 음악은 보이지 않죠. 음악이 스케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학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해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비전공자들 오케스트라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대부분 공학 전공자들이에요. 여기 연구소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 다니시는 분들, 박사님들. 그분들이 다 오케스트라를 하세요. 많이들. 수학을 잘해야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음악, 수학 좋아하고 미술 이런 건 싫어했겠죠, 당연히. 미술, 조각 이런 거 싫어했어요. 연극 이런 거 싫어했어요, 플라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에틱스라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 이름입니다. 윤리학 책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생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으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건드린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The Philosopher라고 해가지고, 너를 더 강조하면 네가 됩니다. The Philosopher 해가지고 그 철학자라고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을 다 간섭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윤리학, 이 땅의 것, 사람의 것을 더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의 이상이 이제 그리스가 신념을 가진 거는, 여기 보면은 그 아레테라는 말입니다. 아레테. 위태가 있고 아레테가 있죠. 뒤태도 있고 뭐 아레테. 아레테가 이제 헬라어 이렇게, 이게 P자 생긴 게 R이라고 그랬죠. E-T-E. 아레테는 탁월함인데,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것이 바로 아레테입니다. 멋있게 살다가 폼생폼사로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폼생폼사. 근데 이 폼생폼사가 다 어디 나오냐? 그리스 철학에 나오고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폼생폼사. 그러면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경희대학교에서 이걸 만들어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뭐 불문학과 갑니까? 도고 동문학과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런 교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과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만든 거예요. 인문교양학부 해가지고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갖다 붙이는 데는 최고야. 네?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 이름 멋있게 해가지고. 어? 그냥 교양학부라고 하면 뭐 어때? 안 그래요? 근데 있어 보이잖아요.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 그 앞에다 헬라어나 막 라틴어로 딱 써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 아는 척하고. 척하는 게 최고잖아요.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아레테라는 말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인티그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뭐 진실, 성실 뭐 그거 한 수백 개 단어가 함축된 것처럼 아레테가 그렇게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 헤브라이즘 쪽으로 넘어가면요. 헤브라이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 예. 그 신을 얘기를 하죠. 보이진 않지만 역사 속에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다 내용들이요, 사실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 그리고 성막 그런 게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다윗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 근데 그런 모든 성전들, 성전 기구, 뭐 절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유앙겔리온은 말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랑 그 그리스랑 아테네랑 전투를 할 때 마라톤 전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마라톤 전투. 그때 마라톤 전투에 승리를 하고 병사가 그 승리를 전달하러 오는 것. 그 승리를 전달하러 오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헤브라이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예수를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랑 같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캐톨릭이나 개신교는 그 예수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거고요. 여기를 보면 히브리 사상의 가장 함축적인 단어들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라는 말을 얘기 드렸죠. 죄라는 게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하말티아 원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우리가 양궁할 때 10점을 쏴야 되는데 뭐 3점 쐈다 그런 건 죄예요. 네? 죄. 그 죄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엔 어때요? 돈 없으면 죄죠. 네. 돈 없으면 불편할 뿐더러 죄가 돼요. 이게 그게 더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가 죄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차용한 게 이제 성경 신약인데, 근데 이 죄가 헬레니즘으로 가면 죄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보다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내가 똑같은 보이스피싱을 한 3번, 4번 연속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그게 죄예요. 헬레니즘이 얘기하는 죄가. 좀 도덕이랑 좀 상관이 없죠. 별로 헬레니즘이. 네. 그리고 교만이 휘브리스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 헬레니즘 그 시나 연극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특히 소크라테스 한탄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 시대 때 아테네가 전성기에서 이제 전성기 시작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전성기 시작이면서 이제 전성기에 내려올 때쯤 소크라테스가 죽어요. 그때 이 전성기 때의 교만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근데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모든 서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주인공이. 대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공을 다 소크라테스로 쓴 거예요. 플라톤은. 그리고 여기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 부활, 이게 나라, 복음. 이게 교회나 성당에 가시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따나토스. 따나토스가 죽음이고 이게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이 따나토스죠. 따나토스. 여기 따나토스에서 타노스가 나옵니다. 타노스 아시는 분? 영화 어벤져스 보신 분? 예, 어벤져스. 여기 어벤져스 보실 나이가 예, 어벤져스. 어벤져스의 그 악당 빌런으로 나오죠. 타노스. 검색해 보세요. 거기 악당 타노스. 막 반지 껴가지고 뭐 손가락 튕겨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인류를 뭐 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더 산다. 그 타노스는 과학기술을 부정하거든요. 과학기술 때문에 자기 행성이 망했다 해서 그 타노스가 바로 나나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타노스는. 그리고 아나스타시아스.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고 부활도 많이 나오죠.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히브리 사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 사상에는 안 나오죠, 이런 게. 부활은 이집트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신화에 그 오시리스가 부활하죠. 이시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이게 뭐라고 했죠?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를 차용해가지고 많이 쓰였다라는 것. 그리스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에 보면은, 모든 나라는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만 좋아서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좋아서도 안 돼요. 하드웨어는 중산층, 중장보병의 군사력과 상업. 그리스나 스파르타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는 누가 군인을 했느냐? 중산층의 농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어요. 그 평상시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다가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노예는 군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는 군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영화 300 보셨죠? 300. 300에 왜 300명밖에 못 나갔느냐? 네. 노예들은 그렇게 많은데 노예가 90%가 노예였어요. 근데 30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가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로마는 달랐죠. 로마는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줬어요? 시민권이라는 걸 줬어요. 시민권. 그리고 노예에게도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주고 장군이 되기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너에 보면은 유다 배너가 원래 갤리선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장군의 양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경쟁이 되니까 로마가 이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스파르타는 지들끼리 하다가 지들끼리 죽은 거예요. 특히 중산층 중장보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페르시아는 대부분 용병이었습니다. 용병. 그러니까 용병이 문제는 뭐냐면
돈을 안 주면 안 싸워 얘들은. 애착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내 가족을 살려야 되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소프트웨어는 아폴론적. 플라톤, 아리스토, 아폴론적이라는 것은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성 합리.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이게 호메로스, 연극, 예술,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돼. 인간이 어떻게 맨날 아폴론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아폴론적이어 봐요. 이상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학교 다녀오면 소자 학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해. 그리고 지가 막 합리적,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맨날 자기 앞가림은 잘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아팠을 때 돌보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아폴론적이기 때문에.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부모 재산, 부모 재산, 내 재산, 내 재산.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줘요. 근데 디오니소스죠. 나오자마자 막 책가방 집어 던지고 밥 줘!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인데 디오니소스적인 애들이죠. 이런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또 귀여워요, 또. 또 나중에 또 효도해. 이런 애들이 또 개판 치다가. 이게 결합돼야지 한 가지만 있으면은 사실 이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공부만 잘해서는 뭐 하버드 이런 데 못 갑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는. 디오니소스적인 애들을 좀 붙여놔요. 그런 데는. 그래서 둘이 시너지를 얻게 해요. 맨날 수학 과학만 잘하는 애들만 있어봐요. 예? 여기 카이스트 가면 삭막해줘. 삭막해. 예. 근데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카이스트 친구들을 보면은 운동을 많이 시켜요. 왜냐면 옛날에 그 총장이 외국 사람이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교수도 자살하고. 운동 많이 시키고 뭔가 시너지를 얻도록 많이. 맨날 마라톤 대회하고 뭐 축구 대회 맨날 그러더라고. 맨날 놀고 먹으라고 하고. 이게 있어야지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발휘가 돼요. 서로. 만약에 맨날 그냥 수학 과학만 하고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이게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로고스와 미토스가 신화거든요. 로고스는 이런 이성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가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그 자크 다비드 루이라는 그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자크 다비드 루이가 황제의 화가로 불린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그 장면, 예? 그 양주 나폴레옹에 딱 있죠 여기, 예, 거기 딱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아폴론적인 그림이에요. 뭔가 봐도 좀 비장하고, 그런데 이건 뭔가 그리다 만 것 같죠. 예? 이게 윌리엄 터너라고. 요 앞에 그림은 사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라고, 이게 아폴론적인 그림이 신고전주의예요. 근데 뒤에 있는 그림은 이게 윌리엄 터너라고,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은 거기 있는 건 아니고 내셔널 갤러리에 요 윌리엄 터너 작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박물관이 대부분 공짜예요. 그게 좋아요. 박물관이.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러 여기 런던 내셔널 갤러리 많이 이용했는데, 유럽은 다 화장실이 유료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내셔널 갤러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화장실 가려고 그럽니다. 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화장실 가려고. 이게 노예선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노예선에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겁니다. 이걸 그린 거예요. 이게 바다예요, 그럼? 예, 바다입니다. 윌리엄 터너. 이 윌리엄 터너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모네. 인상파 모네. 그리다 만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람들 비난받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랑 이런 그림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시너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페리클레스라고, 이 페리클레스 때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집니다. 파르테논의 말은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처녀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페리클레스가 아폴론적인 사람이죠. 아폴론적인 사람. 이게 아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윌리엄 워터하우스라고 율리시스 앤 사이렌. 이게 사이렌이 이제 여신들이고, 이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마법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마법에 걸려서 죽는데, 이 율리시스가 누굴까요? 오디세우스. 예, 오디세우스입니다. 예, 오디세우스. 율리시스. 로마식으로는 율리시스고, 그리스식으로는 오디세우스. 집 고향에 가는 10년 동안의 여정 중에 이 마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녀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죽는데, 봐도 죽고 음성을 들어도 죽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다 묶어놨어요. 다 못 보게. 그래서 자기도 묶어놔라 하고, 여기에 이들을 이제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험과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뭔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 다 죽는데 나 이렇게 묶어놔라. 안 묶어놓으면 얘한테 끌려가거든요. 묶어놓고 내가 이 상황을 보겠다. 과연 쟤들이 존재가 뭔지를. 그게 오디세우스의 모험입니다. 이게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정수라고 봅니다. 이게 아레테예요. 아레테.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거. 도전 정신, 불굴의 정신. 그래서 이게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소포클레스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소포클레스. 그리고 이 사람은 에우리피데스. 이 세 사람이 바로 3대 희극 작가예요. 그리스에. 엘렉트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오이디푸스 들어보셨죠? 이게 다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도 비극이고, 뭐 오디세우스도 결국은 비극이고, 다 하여튼 비극으로 다 끝나요. 이런 극작가들이 또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신화나 연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이 이런 존재,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의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의 조각, 라오콘상이죠. 이런 그리스 조각은 이렇게 정밀한데, 그리스가 되게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면요, 이런 것들이 다시 사라집니다. 로마의 건축은 제국이에요. 제국 건축이라 뭐 장군들 상만 이렇게 여기 머리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장군상 뭐 아그리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대상 막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어 버려요. 이게 그리스 조각, 이제 니케상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크게 전시된 니케가 나이키죠. 나이키. 신발 나이키. 그게 이제 니케, 나이키라고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이게 BC 뭐 200년, 300년 전 조각인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전이에요.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 이것도 그 그리스의 어떤 비례, 이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에로틱과 이 비율에 나오는 아폴론적인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건 아시죠? 도리아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둥 양식들. 그리고 이건 그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토 양식, 이런 기둥 양식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린토 양식, 이것도 코린토 양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리아식, 여긴 이오니아식, 이런 건축 기술들이 이제 그리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도리아식이죠.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 가도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그 여기 이태리인데 이태리 보면 여기 나폴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폴리. 나폴리에 여기 끝에 보면 소렌토가 있고 폼페이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요 아말피 코스트입니다. 아말피 코스트 이쪽 절벽으로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바다가 있는데 여기 나폴리에 가시면 배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소렌토에서 그 카프리 있죠? 카프리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카프리, 포시타노, 아말피 이 세 군데가 가장 아름다운. 그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여기 옛날 사이 좋을 때 맨날 여기 한 달씩 살던데 여기는 호텔비도 막 1박에 100만 원씩 해요. 되게 비싸요. 못 살아 뭐 여기서는. 근데 여기 이제 살레르나는 도시가 있고 여기 밑에 가면 파에스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아니에요. 한 마을도 아니고 아무도 거의 안 사는 데인데 이 파에스툼에 요런 포세이돈 신전이 이렇게 잘 남겨져 있는 게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여기가. 이 정도 규모의 신전이 있는 곳이 시리아랑 여기밖에 없어요. 시리아는 주로 이제 가나안 바알 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로. 그게 이 정도 규모의 신전이 잘 보존된 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파괴됐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폴리나 이쯤에 가신다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살레르나는 도시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차 타고도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스의 역사를 조금 보시면 이게 500년, BC 500년부터 479년도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크레타 여기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데모필리아 전투 그리고 여기는 그 살라미스 해전 이쪽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고 여러분 그 300에 영화 300에 나오는 게 여기 데모필리아 전투예요. 이게 좀 눈에 안 익으시면 제가 어디 있지? 여기 보면 이제 마라톤 전투 아까 얘기했고요.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페르시아 그때 가장 큰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이 그리스 동맹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쪽이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테네로 쳐들어가요,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다 불바다를 만듭니다. 여기선 이겼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워낙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테네를 불바다로 만들 때 아테네에 이미 다 피신을 해버립니다. 그리스인들이. 피신을 해버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게 그 300 영화 2예요. 2. 해전. 여기서 이깁니다. 근데 제가 뭐 이상한 그 글자를 써놨죠. 여기 마라톤 전투를 보면 마라톤 전투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다레이오스라는 왕. 다레이오스 헬라어로 이게 히브리 말로는 다레시라고 얘기합니다. 다레시.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이 이제 어떤 왕으로 변하냐면 여기 이게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쐐기 문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흐슈에슈. 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그 개신교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 그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크세르크세스. 그 크세르크세스에 대응한 사람이
데미스토클레스. 데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의 장군이었고 아수에로 왕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데미스토클레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가 여기를 이제 다 점령을 했지만 페르시아는 이쪽으로 땅이 엄청 커요. 망하진 않았죠. 페르시아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 후에 그리스가 흥왕을 하다가 위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그리스를 다 통합하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있고 여긴 다리우스 3세. 이게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를 이겨서 이제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란 문명을 퍼뜨리게 되죠.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가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건축, 예술 그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동방에 있는 문화들을 다시 흡수해서 그 헬레니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저기 불자 계세요? 불자? 불자는 안 계세요? 보살님 안 계세요? 보살님? 예, 불자. 이게 불교가 소승과 대승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소승 불교는 부파불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승이라고 하면 작은 수레를 얘기해요. 이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예, 그릇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소승. 그래서 부파불교라고 해야 맞습니다. 초기불교. 초기불교 때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아라한이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아라한이. 근데 이게 대승불교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살타라고 얘기해요. 보리살타. 이거의 준말이 바로 보살이에요. 보리살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살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예수가 낍니다. 예수. 이 보살이 되려면요 옛날에는 자기만 수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열반의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보살의 단계로 들어가면요 자기는 열반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중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자기는 이 땅에서 계속 열반을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희생을 하는 존재가 보리살타예요. 보살이에요. 이 보살의 개념이 언제 나오냐면 이 헬레니즘 때 나오는 겁니다. 헬레니즘 때. 이 헬레니즘 때 나오고 특히 이 보살 개념 그 대승불교는 2세기 때 나와요. 거의 2세기 때. 2세기. 이 알렉산더 때가 몇 세기인가요? 몇 세기일까요? 300. 예? BC 300? 예, BC. 이게 이수스 전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BC 330년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서야 지금의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대승불교, 이 보리살타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끌어다가 불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끌어다가.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 헬레니즘에서 보니까 인도까지 점령을 했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예수가 등장했잖아요. 300년 후에. 그때도 알렉산더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문물 교류가 있었어요. 같이 종교도 교류하고. 거기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보리살타. 보살의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르주나라는 인도 승려가 이게 한자로 중국으로 넘어 용수라는 말을 쓰면 용수? 용수가 이제 시초예요. 대승불교에. 그래서 나만 지금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 이 아라한으로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승, 큰 수레다. 수레로 천국으로 퍼날르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수레로 퍼날르는 개념. 그거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가 조금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를 이제 다 점령을 하고요. 아까 나온 게 이수스 전투입니다. 이수스 전투.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 여기를 다 이기고 여기를 다 점령을 하죠. 이제 페르시아를. 여기 마우리아 왕조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여기가 마우리아 왕조가.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쿠시안 왕조라고 있어요. 쿠시안 왕조 그 다음에 굽타 왕조.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 인도에서 고기를 마쿠 굽다 해가지고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이렇게 외우거든요. 마우리아, 마쿠, 굽타. 마우리아, 쿠시안. 쿠시안 왕조 때 간다라 미술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다라 미술이. 얼굴이 좀 서양 얼굴이죠. 이 간다라 미술이 알렉산더 시대 또 오다가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게 서양으로 가고 서양에 있는 게 동양으로 가고 그 중간에는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 멸망한 후에는 이제 헬레니즘 문명들이 오가고 거기에 히브리에 있는 문명도 오갔겠죠. 그게 특히 이제 통일신라 때 가면은 이게 통일신라도 이 간다라 문명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까지. 알렉산더 제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터키고 이쪽은 인도고 이게 다 이란 이라크 지방이죠. 이란 이라크 여기 사우디고 여기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이고 여기를 다 이제 차지하고 금방 죽었어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후에 여기 안티고누스, 카산드라, 프톨레마이 그리고 리시마커스 이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게 분할 통치가 돼요. 이 지들끼리 이게 한 100몇 년 싸워요. 계속해서. 여기 이집트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들어보셨죠? 네, 클레오파트라. 예. 어떻게 아세요? 예. 너무 관장님은 너무 많이 아시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는 끝나고 로마의 지배가 되는 거죠. 거기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원래는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거였어요. 여긴 지금 이제 안티고누스 건데 이게 쳐들어가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거가 되고 나중에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음에 나오는데 셀류커스라는 게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쪽을 나중에. 그래서 이게 파라오 모습이잖아요. 파라오. 이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헬라 그리스인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지가 파라오가 된 거예요. 지가 파라오가 돼가지고 이제 이집트도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제 점령도 하고 하면 이제 지가 파라오가 되는 거죠. 왕이. 그래서 이게 서양 얼굴을 하면서 파라오 관을 쓴 거죠. 이렇게 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주로 이제 4명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헬레니즘이 어디에 마치느냐? 로마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헬레니즘은. 그래서 로마로 이제 넘어가면서 헬레니즘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에 가지고 있던 전통 그리고 헬레니즘의 많은 이방인들의 신과 문화들이 다 섞이잖아요. 섞여서 로마 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서 이제 세 아들이 이제 갈라지는데 세 아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야벳이라고 나옵니다. 야벳. 영어로는 자펫이지만 히브리나 뭐 이쪽 거는 야벳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함 자손, 쉔 자손, 셈, 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한글로는. 그래서 이런 아들들을 이제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야펫 족속은 유럽과 아시아로 가고 함은 이제 서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리고 쉔은 이게 저기 그 미들 이스트 그 중동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함이 이쪽으로 퍼졌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야벳은 이쪽으로 가고 셈은 이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그 성경에는 그래서 보면 여기 15세기 BC 15세기 때인데 BC 15세기 때가 이집트가 가장 최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을 여러분들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국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그리고 교회나 뭐 성당이나 다니신 분들이 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할까? 궁금해 하신 적은 없으세요? 왜 애굽이라고 할까? 왜? 예? 일본식 발음 아닐까요? 네, 틀렸습니다. 네. 일본식이 아니고 헬라식이에요, 애굽이. 이 이집트라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 말은 이트라임이라는 말, 미트라임이라는 말로 썼고 그 헬라 말로는 아이굽토스라고 썼습니다. 아이굽토스. 거기서 애굽이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냥 애굽으로 하자 가지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집트 탈출기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파라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모세에 의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부활한다. 그것과 맞물린 거죠. 이게.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때가 이집트가 가장 강성한 때예요. 15세기 때가. 이집트의 그 왕조를 보면요. 초기 왕조 때는 여러분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네. 그 피라미드이 크게 이제 그 카이로 그 근교에 세 개가 있죠. 크게 삼각으로 된 게 델타로 된 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거의 어느 시절에 생겼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연도가 있으니까.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몰라도 되고요. 네.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어딜까요? BC 3000년이면 우리 5000년 전인데 이게 감이 안 오죠? 언제일까요? 요때입니다. 요때. 쿠프의 피라밋이라고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게 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그게 BC 2500년 정도. 이렇게 건축물이 4500년 된 건축물이에요. 고왕국 때. 고왕국 때. 그리고 아까 BC 1500년경이 가장 최전성기라고 그랬죠? 애굽이. 그때 신왕국 때입니다. 신왕국 때. 그리고 신왕국 때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된 게 주로 이민족이 지배를 했던 때예요. 주로 여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15, 16, 17 왕조. 이 왕조가 가장 중요한 히브리 왕조, 히브리
저기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이때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인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뭐 총리까지 했다고 하고 나오는데 요때 요셉이 활동할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요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느니 요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와요. 요셉을 아는 왕은 요때의 왕이에요. 요셉이 요때 활동해가지고 요셉을 비롯한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살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때부터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더니 뭐 대통령이 바뀌더니 우리를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신왕국 18, 19, 20왕조. 요때 막 출애굽이 나타나고 막 뭐 재앙이 나타나고 요때가 여기입니다. 18왕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요 왕입니다. 이 왕 이름이 아흐모세예요. 아흐모세. 그 파라오 왕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성경에 보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아흐모세. 얘는 아흐모세의 아들인 아메노텝 1세. 그리고 얘는 여자예요. 하셉수트. 아마도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라고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전까지는 원래 여기 그 15, 16, 17왕조가 사실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힉소스가 어디서 왔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쪽, 그쪽에서 넘어온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하이집트를 정복. 이집트는요, 여러분, 그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습니다. 상이집트는 나일강 위쪽, 그러니까 내륙 쪽,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이쪽으로. 그리고 하이집트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 하류 쪽. 근데 하이집트를 점령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이게 요셉이랑 민족이 같은 민족이에요. 뭐 요세푸스는 이게 힉소스 왕조가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우호적인 그런 힉소스 왕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투트모세 1세, 2세, 3세.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있죠. 아까 본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건져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셉수트는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 투트모세 2세. 둘이 남매죠. 남매인데 둘이 결혼했어요. 옛날에 다 근친혼이었으니까. 남매인데 결혼했는데 이 사이에 아들은 없었어요. 아들은 없었고 이 투트모세 2세가 다른 여자로 인해서 투트모세 3세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투트모세 2세가 죽었을 때가 이 투트모세 3세가 5살인가 6살이었대요. 그래서 하세수트가 섭정을 하고 이 투트모세 3세와는 좀 라이벌 관계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니니까. 라이벌 관계에서 모세가 궁중에서 모세를 데리고 온 겁니다. 왕으로. 이집트 왕자 많이 봤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이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대결을 하다가 모세가 쫓겨나죠. 성경에서 보면. 쫓겨난 다음에 투트모스 3세는 죽습니다. 그 사이에 죽고 모세가 야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가란다. 다시 가가지고 네 백성 구원하래. 해가지고 가서 본 이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호텔 2세 때 막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이때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시겠죠, 우리. 네. 왜냐면 저도 막 어떤 때 막 잊어버려요. 헷갈리고 얘가 뭐 메세야 도대체 뭐 하도 많으니까. 아멘호텔이고 뭐 모세고 뭐 아흐모세고 하셉수트고 뭐 알 게 뭐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인문학은 그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취직을 한다든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정신을 함양할 수는 있겠죠.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나눕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이게 왕이 달라요. 이쪽은 다윗 솔로몬의 후예고 이쪽은 같은 백성이지만 지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경에는 그 지파라는 게 있는데 12지파 중에 여기는 유대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 있고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남쪽은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차르라는 왕한테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Captivity of Judah 이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포로가 돼가지고. BC 586년도. 그리고 516년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516년에는 이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된 상태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시리아한테 또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의 연속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역사가 노예 역사. 마지막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었죠. 죽음의 역사, 노예의 역사,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도시마다 게토라는 게 있잖아요. 게토가 유대인만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만 사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 베니스에 가면은요. 베니스 산타루치아 역에서 가까워요. 좀만 가면은 그 게토 지역이 있어요. 이 게토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표식이 있잖아요. 그 표식이 있는 사람은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못 다녀요. 밤에 다니면 길거리에서 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계속 핍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니엠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고고장 같은 데 많이 가셨잖아요. 네? Rivers of the Babylon. 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 가사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137편이 있어요. 그 영어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댄스곡 같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 다음에 시온, 자이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리는 거기서 울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사는데 포로로 끌려가요. 저기 먼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있으면 고향 사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잖아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댄스곡 같지만. 그 내용을 바로 여기다 담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네. 가사랑 그 성경에 뭐 검색해도 나와요. 저기 시편 137편에 성경 그 영어 가사. 거기 앉아 있었다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인데 이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 2장이 나오는데 이런 제국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여기는 알렉산더죠. 로마, 홀리 로마 엠퍼러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로마와 같은 그 모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히브리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귀한, 이거는 뭐 나중에 안 봐도 되시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계속 포로가 한꺼번에 귀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귀환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페르시아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한테 고레스, 역사에서는 키루스로 나옵니다. 키루스. 다리우스 1세는 아까 그 전쟁했던 마라톤 전투 전쟁했던 왕이고요.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다 귀환한 다음부터는 이제 헬라 알렉산더 쪽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마태복음 여기에 나오는 예언들, 특히 여기 보면은 우상이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제사를 폐지시키고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이 BC 뭐 600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정확히 4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400년 후에. 특히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화라가 되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헬라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막 세워요. 이 헤브리인들이 볼 때는 이 성전에다가, 성전이 가장 고귀한 곳인데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제우스 신상을 하고, 특히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교 있죠? 안식일교는 토요일날이 그들이 말하는 주일인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갈 때 언제 전쟁을 하느냐? 안식일날 전쟁을 합니다. 안식일날 쳐들어가요. 그때는 전쟁이 나도 움직이면 안 돼. 그때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날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모르셨죠? 안식일이 토요일날인 줄 아셨죠? 유대교회. 아니에요. 그럼 이슬람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반대예요. 이슬람은 그 유대교는 토요일부터 하고 일요일부터인데 이슬람은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 유대교의 모든 예식들이나 이런 걸 다 따라했어요. 유대교가 그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슬람도 안 먹거든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대구 이슬람 그 사원에서 막 불고기 돼지고기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하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여기를 내쫓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헬라인들에게 같이 헬라인 교인과 이스라엘 교인의 어떤 다툼, 그리고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테네에서 또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의 충돌과 융합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아크로폴리스 쪽에서 내려오다가 보는 여기가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입니다. 아레오파고스. 제가 여기 숲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네. 노숙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17장에 바울이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원래 이 언덕이
변론을 하는 장소예요. 토론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아고라라는 곳이 나오고 여기서 아테네 전경을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 위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 좀 보고 다 부서졌으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보고 내려와서 이쪽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해 지는 거 그거 다 구경하고 내려오는 게 코스입니다.